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오늘은 남유럽입니다. 남유럽의 최서단, 유럽의 최서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가장 서쪽 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금부터 20년 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피구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포르투갈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요. 그 포르투갈은 국토 면적이 옆에 있는 스페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데요. 포르투갈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2 정도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즉 남한보다는 면적이 약간 적은 그런 국가인데요.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하면 16세기 정도, 15세기에서 16세기 이 시대가 대항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정복한 자가 무역을 지배할 수 있고, 무역을 지배한 자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대항해 시대에 5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국가가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했던 바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대항해 시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작은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1492년에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국왕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남미 쪽에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건설했다라는 거 아실 건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미 중에서 유일하게 브라질 지역만 카브랄이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그곳을 발견을 해서 남미 중에 유일하게 브라질만은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 식민지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주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서진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포르투갈은 남진하는 정책을 펼쳤죠. 남쪽으로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계속 남진해서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인데요. 그 포르투갈이 그 인도 항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그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단거리 인도의 향신료 이런 것이 유럽의 혁명적인 그러한 향신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단거리는 지중해를 거쳐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베네치아, 또 육지에서는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 이런 데서 유럽과 인도 간의 무역을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먼 바닷길인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거쳐 가지고 인도와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다 아실 건데요. 포르투갈의 그 인도 항로 개척의 역사를 보면 1488년, 그러니까 1488년 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4년 전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1492년에 발견을 했는데요. 그보다 4년 앞선 1488년에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희망봉을 발견을 했죠.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을 했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 1498년이면 임진왜란이 끝났던 연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유재란이 끝났던 연도가 임진왜란은 그로부터 100년 후죠. 임진왜란은 1598년에 끝났으니까요. 예. 임진왜란은 그로부터 100년 후고, 1498년에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스코 다가마 다 아실 겁니다. 바스코 다가마라는 포르투갈의 탐험가 항해사가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한 것은 1488년이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498년에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을 한 게 바로 포르투갈, 세계 최초로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을 해서 이제 드디어 동양 세계와 직접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그 인도까지만 온 게 아니라 중국 또 일본까지도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1500년대면 16세기죠. 1500년대에는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일본에 최초로 진출한 나라가, 유럽의 나라 중에 일본에 최초로 진출한 나라가 포르투갈인데,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더 위력을 발휘했죠. 왜냐하면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일본에 진출했을 때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그런 위계 질서에 배치되는, 기독교는 만민이 평등하다 뭐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일본의 전통 종교에 배치되고, 일본의 사회 질서의 기본 틀인 사무라이의 상명하복의 이런 위계 질서와 배치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선교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오는 것을 막았고, 그에 반해서 네덜란드는 기독교를 선교하진 않고 무역, 상업에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종교 또 사회 질서와 충돌하지 않아서 네덜란드는 일본에서 크게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가사키죠. 1945년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이 투하됐던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섬까지 다 조성이 됐고, 또 그 나가사키에는 지금도 네덜란드의 그러한 유럽풍의 건물, 또 정원, 또 거리 뭐 이런 걸 옮겨다 놓은 것처럼 화려한 네덜란드 유럽풍의 그러한 그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라는 거.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의 그런 건물들, 거리, 또 정원 이런 것들이 유럽풍으로 나가사키에 건설되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특별 거주 지역까지 마련해 가면서 일본은 네덜란드와 교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 다 아실 텐데요. 포르투갈이 최초에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할 때
바로 일본에 전달한 게 조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총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바람에 우리가 타격이 컸었는데요. 그 조총을 전달한 국가가 바로 일본에 전달한 국가가 포르투갈이고, 또 크로켓이라고 아실 겁니다. 크로켓이 일본에 들어와서 고로케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시죠? 고로케. 그 다음에 덴뿌라 아실 겁니다. 덴뿌라 튀김이죠. 기름 뭐 이런, 일본은 주로 전통적으로 생선을 회로 많이 먹었는데, 그 포르투갈이 콩기름을 일본에 전파함에 따라서 드디어 일본도 생선을 튀겨서 먹는 덴뿌라라는 게 일본 말로 뭐 튀기다, 불에 달구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덴뿌라. 그래서 일본을 1603년에 천하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한 74세 정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워낙 덴뿌라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고지혈증, 기름덩어리를 많이 좋아해서 고지혈증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망의 주 원인이 덴뿌라를 많이 먹은 것이 이유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을 1603년에 천하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덴뿌라 튀김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포르투갈이 일본에도 진출하면서 뭐 조총이나 덴뿌라, 그 다음에 고로케 뭐 이런 걸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인도 항로 개척 직후에, 그러니까 인도 항로가 1498년에 개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5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1498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1501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또 인도로 무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통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향신료 이런 걸 가득 싣고 고국인 포르투갈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갈 때는 1502년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왕복하는데 1, 2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포르투갈에서 인도로 갈 때는 1501년이었는데요. 인도에서 향신료 등을 조달해서 구매를 해서 포르투갈로 돌아갈 때는 1502년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게 바로 아프리카 서쪽 끝 해안으로부터 무려 1900km나 떨어진 지점에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무려 1900km나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진 하나의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 섬이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의 서쪽 끝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900km 떨어진 지점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이 발견이 됩니다. 즉 포르투갈에서 그 섬을 발견합니다. 1502년에. 그게 뭐냐? 바로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1815년 2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해 10월 15일에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5년 반 정도 쓸쓸하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서거 별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 즉 2021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유배 생활을 했던 그 세인트 헬레나가 바로 나폴레옹이 거기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사망했던 곳이 바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90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그러면 왜 명칭이 세인트 헬레나냐? 발견할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 발견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고대 로마 시절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요.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어머니가 이름이 성 헬레나였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영어로는 세인트 헬레나, 한글로는 성 헬레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세인트 헬레나를 발견한 그 날이 성 헬레나를 기리는 축일이었습니다. 축일. 발견한 그 날이 세인트 헬레나를 기리는 축일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발견한 그 섬의 이름을 세인트 헬레나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섬이 인도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식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또 목재, 기타 자원들을 거기에서 조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세인트 헬레나인데요. 세인트 헬레나는 해안선, 섬의 둘레 길이가 한 40여 킬로 정도 되니까 마라톤 풀코스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이후로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에게 뺏겼다가 또 네덜란드는 영국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꺾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그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던 영국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로 나폴레옹을 유배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40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영국의 승인하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의 개선문 문 사이로 나폴레옹의 시신이 통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위인 추모 시설인 앵발리지로 가서 영면에 들었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다 아실 텐데요. 그게 1840년입니다. 그 이후에 또 개선문 문을 통과해서 장례식이 치러진 인물은 바로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kop주 이런 명작을 남긴 바로 빅토르 위고가 1885년에 사망했을 때 또 개선문의 문 사이를 통과해서 시신이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위인들이 또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 이후에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르진 못했죠. 그 이유는 그 문 사이에 무명 용사들의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그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던 인물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두 사람뿐입니다. 여하튼 그 세인트 헬레나라고 명명한 이유가 서기 313년에 고대 로마 시절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의 이름이 세인트 헬레나인데 그 세인트 헬레나를 기리는 축일이 바로 포르투갈이 세인트 헬레나 섬을 발견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발견된 섬을 세인트 헬레나라고 명명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덧붙여서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도 기독교도가 엄청난 신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면 서기 313년에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또 서기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기독교의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화. 자,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도 믿어도 좋지만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다른 종교들을 믿어도 좋은데 이제는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를 못 믿게 하고 다른 종교만 믿게 했었는데,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는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게 바로 기독교 공인이고, 그에 반해서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기독교만 믿어라. 다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엄벌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와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3년에 공인했는 건지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서기 313년 당시는 기독교 교도들이 한 로마 제국 인구의 10% 정도 됐습니다. 10%.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숫자가 비율이 적었던 시절이죠. 그런데도 왜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는 이제는 기독교도 숫자가 로마 제국 인구의 80%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바람에 기독교도 숫자가 이제 대폭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서기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던 시절에는 기독교 교도의 비율이 80%나 되다 보니까 이제 대세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초기 단계였던 기독교도 숫자가 10%에 불과했던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와 관련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프랑스 이쪽 갈리아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막센티우스는 로마 쪽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일종의 분할 통치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즉 갈리아 또 이베리아 반도 이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로마 이탈리아 지역은 막센티우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대결을 해야 되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을 했고, 로마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막센티우스는 한 12만 명의 병력으로 콘스탄티누스의 병력 5만 명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꾸는 거죠. 꿈 속에 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내립니다. 자, 뭐라고 계시를 내리냐면 당신 콘스탄티누스 당신이 막센티우스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때 당신 휘하에 있는 5만 명의 병력의 병사들의 방패, 창과 방패에서 방패에다가 XP라는 글자를 새기고 전쟁을 해라, 전투를 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암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암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는 병력이 5만이고 막센티우스는 12만이고 2배 이상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병력 차이, 중과 부적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꺾고 최종 승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게 큰 이유다. 공인하게 된 큰 이유가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방패에다 새기는 그 XP가 무슨 뜻이냐? 히라버가 그리스어죠. 로마어는 라틴어라고 칭하고 그리스어는 히라버라고 하는데요. 그 방패에다 새겼던 XP가 히라버로 크리스토교, 기독교란 뜻이죠. 그리스도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히라버, 그리스어로 XP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글자를 방패에다 새기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그게 신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겼다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잘 모르는 걸 최근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책은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어떤 크리스찬 지인분의 말씀에 의하면 구교, 즉 카톨릭에서는, 즉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신교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로 구교와 신교 간에, 즉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합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뭐 맞으리라고 믿습니다. 구교에서는 하느님, 신교에서는 하나님. 자,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촌호수인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석촌호수. 자, 석촌호수 옆에 있는 보도블럭입니다. 보도블럭. 자, 이쪽 반대방이, 지금은 제가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보도블럭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보도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르투갈의 동양 진출, 또 일본 진출과 관련해서 포르투갈이 일본의 조총과 그 다음에 덴푸라, 고로케를 전파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에 고추가 도입이 됐습니다. 고추 먹는 고추 있죠. 그 고추가 도입이 됐는데 그게 바로 포르투갈이 일본에 전파한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 전에는 백김치만 먹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고추 때문에 이제는 고춧가루를 뿌려서 김치를 만들게 된 거고요. 또 1600년대에는 담배도 포르투갈이 일본에 전파해서 그게 또 조선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담배는 포르투갈이 타바고라고 했죠. 타바고.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피우고 있었던 그 담배를 보고 담배를 이제 확보하게 됐고, 그걸 이제 유럽에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전파를 했고, 그게 이제 1600년대 즉 17세기에 우리 조선에도 담배가 보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역사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1488년에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498년에는 인도 항로를 개척했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501년에는 또 인도 항로로 갔다가 돌아오던 연도 1502년에 세인트 헬레나를 발견하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그 역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건지 그러한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9시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감사합니다.